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교사님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다 잘 들리실 걸로. 네, 저는 남아공에서 교육 선교를 하고 있는 김현주 선교사라고 합니다. 남아공에서는 폴 선교사라고 이제 다들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편하신 대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07년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요. 현재까지 지난 15년 동안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있는 칼리처라는 지역에서 타운십 공립고등학교에서 그 교육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귀한 강의 기회를 주신 우리 노잉 아프리카 우리 선교사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요, 남아공 학교 교육과 선교입니다. 오늘 남아공 학교 교육의 과거와 또 현재의 상황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학교 사역이라는 학교 사역이 가진 또한 다양한 사역의 또 관점들, 또 방향들, 혹은 범위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짚어보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교육은 백년대계다라는 말이 있죠.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신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 말이 아주 친숙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미래의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눈앞의 이익만을 살피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비슷한 뜻으로 10년 수목, 100년 수인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10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며 사람을 심는다는 의미입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남아공 선교를 이야기할 때 교육 선교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교육과 관련된 선교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상도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사역을 우리가 선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오늘은 다음 세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한 인생의 기초를 다지는 장소인 학교에 관련된 선교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남아공 학교 교육의 역사를 잠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국의 역사학자 E.H. 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이다. 과거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현재의 모습도 이해할 수 없으며 또한 미래의 모습도 그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거의 역사, 남아공의 역사들을 먼저, 교육의 역사들을 먼저 짚어보고요. 그래서 목차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남아공 학교 교육의 과거 1800년대와 1900년대 모습은 어땠는지, 교육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현재 남아공 학교 교육의 현황들을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남아공 청소년들에게 학교 선교로서 학원 선교로서 어떠한 선교 사역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남아공 근대사에서 교육이란 일반적으로 유럽식 학교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800년대에 남아공 학교 교육을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유럽식 학교 시스템을 의미한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되고요. 유럽식 학교 시스템은 식민지 이전 아프리카 사회에서 이용되던 교육 체계와는 매우 다른 교육입니다. 그래서 유럽 스타일의 학교 교육은요, 최초의 식민 지배자들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학교 교육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백인 아이들, 특별히 시골에 사는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는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부유한 백인 거주자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케이프로 혹은 유럽으로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고등학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보호인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회와 부모의 책임이지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러나 여전히 영국계 백인들은 정부가 교육을 지원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식민 지배 국가들에 사는 다양한 인종들에게 영국의 가치와 언어를 주입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학교 교육이라고 영국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국은 유색인과 아프리카인들에게 학교 교육은 그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식민 지배국들은요, 보호공화국에 비해서 아프리카인들과 유색인들에게 더 많은 교육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1800년대 미션 스쿨에 대해서 잠시 얘기할 텐데요. 그 미션 스쿨은요, 우리가 18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잠시만요. 19세기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미션 스쿨들만 교육을 제공했는데요. 그 미션 스쿨들을 통한 교육이 1800년대 학교 교육이 성장하고 확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1865년까지 케이프주의 모든 학생의 70%가 다니는 학교는 정부의 보조를 받으며 운영되는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그 영국은 주로 학업 교재와 재정이 부족한 다양한 미션 스쿨에 재정적으로 교육 지원을 함으로써 통치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러한 재정 지원에 조건이 좀 따랐는데요. 두 가지 조건이 따랐습니다. 수업에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여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아프리카인 아이들, 특별히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 아이들에게는 육체 노동이라는 그런 수업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미션 스쿨들은 작은 마을의 초등학교로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 능력, 산술 능력만을 가르쳤고요. 교육시설은 열악했고 출석률도 들쭉날쭉했으며 교육 수준은 일반적으로 매우 낮았습니다. 매우 소수의 미션 스쿨만이 고등학교와 교사훈련 시설들이 포함되어 질 좋은 교육이 제공될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은 그 아이들과 백인 아프리카인들 아이들, 여기서 아프리카인은요 저희가 얘기하는 흑인입니다. 아프리카인 아이들은 백인 아이들과 가끔 같은 학교를 다니기도 했어요, 이 시기에. 근데 불평등한 대우와 차별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흑인 아이들이 백인 아이들과 구분된 서로 다른 식탁에서 식사를 해야 했고요. 잠도 서로 다른 기숙사를 써야 했습니다. 18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프리카 부모님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미션 스쿨에 보내는 것이 그렇게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그 이유가요. 그 미션 스쿨이 아프리카인들의 문화와 유산을 약화시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농경사회를 이룬 아프리카인들에게 백인들의 교육 방법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양상들이 18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좀 변화가 식민 지배하에 종속되었을 때 아프리카인 아이들의 학교 교육, 학교 입학률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식민 지배를 통해 자급자족형 농경 사회가 막을 내리고요. 아프리카인들은 월급 노동자로 살아가기를 강요받습니다. 이때 그 부모님들이 백인들이 제공하는 학교 교육을 자신의 자녀들이 받으면 그 식민 지배 사회에서 더 나은 직업을 얻고 더 높은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 이제 학교에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특별히 교육이 시작된 초기 시점에서는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흑인과 백인 아이들 둘 다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892년 트랜스발 지역 그 백인 학생들을 단 1%만 8학년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요. 이러한 이유는 농경사회였던 이 시대에 고등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등교육비가 너무 비싸서 이때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를 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19세기 학교 교육은 인종에 의한 불평등뿐만 아니라 신분에 의한 불평등 또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기회조차 희박했거나 아니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백인과 흑인 이런 불평등뿐만 아니라 그냥 부유한 사람들만 교육을 잘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등교육을요. 그래서 백인들도 교육을 잘 받은 시기가 아마 1800년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900년대를 이제 남아공 학교 교육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1900년대는요,
미션 학교들이 이제 1800년대에 많이 생겼긴 한데 이때부터 1900년대 중반부터는 정부 학교 교육으로 변환을 합니다. 1905년에 역사학자 호렐에 이제 따르면 아프리카인들을 위한 미션 스쿨은 184개였고요. 그 중에 이제 교사들이 310명이 있었고 학생들은 한 약 10,000명 정도, 아프리카인 학생들이 10,0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00년 초기에는 전체 아프리카인 우리 흑인 아이들 중에 10,000명이 미션 스쿨에 다녔다고 보면 됩니다. 1800년대까지만 해도 미션 스쿨들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1950년대부터는 반투 교육법이라는 게 생깁니다. 1950년까지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한 대부분의 학교들은요, 주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1953년 남아공의 인종에 따른 구분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반투 교육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1963년 컬러인들을 위한 의무 교육이 시작되고 1967년 인디언들을 위한 의무 교육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인종을 나누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이 시작됩니다. 반투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뭐냐면요. 바로 아프리카 흑인, 컬러, 인디언들에게 사회의 하위 계층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인들은 상위 계층에 있어야 되고 흑인, 컬러, 인디언들 종족들은 하위 계층에 있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반투 교육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미션 스쿨들이 그동안 계속 흑인 교육을 하던 미션 스쿨들이 이 목적에 반대하고서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문을 닫게 되고요, 정부에 의해서 인수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미션 스쿨들이 아까 184개 정도 있었잖아요. 이때 문을 많이 닫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운영하는 스쿨로 많이 변하는 시기가 바로 1900년대, 특별히 1950년대 이후로 반투 교육법이 시행되면서 일어납니다. 반투 교육법 이후 그리고 아파르타이트 시절 이후에요. 이제 제도적인 불평등이 이제 심화되는 시기가 옵니다. 이 어떠한 불평등이 있었냐면요. 의무 교육의 불평등, 입학률, 커리큘럼, 교육 예산, 학습 언어, 그리고 아프리카인 학교에는 교재와 자격을 갖춘 교사들이 부족한다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불평등들이 이 1900년도에 특별히 반투 교육법 이후에 심화가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그 의무 교육의 불평등에 대해서 보면 이제 의무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이 학생들이 당연히 이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800년도나 1900년도 중반까지는 그렇게 학교가 많지도 않았고요. 의무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백인들조차도 뭐 학교 안 보내도 되지, 농경사회에서 뭐가 필요해 하면서 흑인들은 안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1900년도에는 조금씩 다르게 이제 교육이 흘러가는데요. 여기 표에 보시면 백인 아이들의 의무교육 연도는 1918년도에 시작됩니다. 이 의무교육이 시작된다는 것은요, 정부 학교에서 이제는 수업료도 안 내도 되는 공짜 학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인 아이들은 1918년에 시작되고 컬러드 아이들은 1964년부터 의무교육을 받습니다. 인디언 아이들은 1967년에 받고요. 아프리칸 아이들은 1996년에 의무교육이 시작됩니다. 여기 이 연도수만 봐도요, 얼마나 의무교육이 우리 인종에 따라서 얼마나 불평등이 심각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커리큘럼에 대한 불평등을 함께 보면요, 주정부는 아프리카인 교육을 위해 재정에 대해서 분명히 제한을 두었습니다. 주정부가 교육에 대한 추경 예산을 만들 때는요, 백인 아이들 교육하는데요, 아프리카인들, 흑인들이 내는 세금으로 교육 예산을 채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프리칸 아이들은 이때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이 기간
그동안 아이 한 명당 지원되는 교육비는 극도로 불편했습니다. 그 주정부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10분 교육당 20아이들에게 투자된 교육비는요, 단 2불이었습니다. 한 10배가 넘죠. 13배 가까이 됐는데요. 주정부와 미션 스쿨들은 계속적으로 이 아프리카인 아이들에게 투자되는 교육비 더 적은 교육교재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초등교육은 시골 지역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데요. 학교 교육이 필요한 아프리카인 전체 학생들 중에서 약 54%는 시골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터무니없이 부족했고요. 교사는 몇 명밖에 없고요. 반 이상의 아이들이 교과서도 없고 책상 없이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칠판을 두 학급이 나누어 쓰는 일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 이 레터가 보이시나요? 오른쪽에 레터가 보이시죠? 그 불평등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레터에 나타나는데요. 학교에 보면 shortage of teachers, 그러니까 교사들도 부족했고요. No textbook, 교재도 부족했고요. Forced uniforms, 그 유니폼도 forced로 유니폼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의무로 그냥 무조건 입게 했다는 거죠. 그 security branch has free access to school premises. 이게 아마 그때는 감시를 그냥 했나 봐요. 그 경찰들이 와서 또는 security branch들이 와서 아무 때나 그냥 흑인 학교에 와가지고 감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처들도 unfair했고요. 많이 이렇게 불공정했고요. 그리고 퍼니시먼트에 대한 부분들도 아주 어뷰즈가 심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밑에 보면요. 화이트 에듀케이션, 블랙 에듀케이션, 컬러드 에듀케이션, 인디언 에듀케이션 해서 각각 그 다른 아이들마다 다른 그 교육 예산이 투자되는데요. 우리 백인 아이들한테는 한 명당 700랜드가 투자가 됐고요. 블랙 아이들한테는 우리 블랙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아프리카인들에게는 한 명당 59랜드가 투자가 됐고요. 그리고 컬러드 아이들에게는 198랜드, 그리고 인디언 아이들에게는 250랜드가 한 명당 아이들에게 투자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교육 예산에서도 불평등이 있었습니다. 불평등은 입학률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이 시기 고등교육이 이제 확장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백인과 흑인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학률이 매우 불평등했습니다. 그 표에 보시면 1925년 백인 아이들의 고등학교 학교 입학률은 10%였습니다. 근데 1945년이 되니까 17%로 올랐습니다. 근데 이와 대조해서 아프리카인 아이들은 1925년에 고등교육에 입학하는 확률이 0.5%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1945년이 되었는데도 2%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칩니다. 남아공은 영어와 아프리칸스로만 또 공용어를 사용하는데요. 학습 언어에 대한 불평등도 있었습니다. 그 표에 보시면 1935년, 1955년 이 사이에는 4학년까지는 마들통을 사용하고요. 5학년부터는 영어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1955년에서 74년까지는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마들통을 사용하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영어와 아프리칸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975년부터 76년 사이에는요. 4학년까지 마들통을 사용하고요. 5학년부터는 영어와 아프리칸스를 공용으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제 76년에 들어서요. 1976년 7월부터는 아프리칸스는 더 이상 의무 사용이 아니게 되었고요. 5학년이 되어서는 영어 혹은 아프리칸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979년에서 94년 사이에서는 아프리칸스가 의무 사용에서 제거되고요. 모든 학교들은 4학년까지 마들통으로 배우고 만약 학생들이 원하면 영어나 아프리칸스 중 하나를 3학년부터 선택해서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재와 자격을 갖춘 교사들도 이때 많이 부족했는데요.
1900년 중반 남아공은 상업과 제조 분야의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 도시에 거주하는 아프리카인 중산층의 가치를 보게 되는데요. 그 결과로 더 많은 아프리카인 아이들을 위해서 고등교육이 확장이 돼요. 주정부의 관심이 이제 아프리카인들을 이제 고등교육도 시켜야겠다. 이런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미션 스쿨들은 기숙학교 건립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고요. 주정부들도 아프리카인들이 사는 타운십에 고등학교를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비록 더 많은 아이들이 고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학교들은요, 충분한 교재와 자격을 갖춘 교사들이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교재와 자격을 갖춘 교사들의 부족 때문에 아프리카인 아이들은 이 기간 동안 백인 아이들에 비해서 매우 열등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수의 아이들만 스탠다드 3, 그러니까 그레이드 5 이상의 학업을 받을 수 있었고요. 대부분의 아프리카인 아이들은 4학년, 첫 4년의 학교 교육을 마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같은 학년인데도요, 백인 아이들보다 아프리카인 아이들이 대부분 2살이 많았습니다. 이 시기 1900년대는 참으로 불공정한 시기였습니다. 불평등이 너무나도 심한 시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남아공 교육 문제에 대해서 많은 그 근원들을 찾을 때 우리가 반투 교육이라고 반투 교육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불평등은요, 1953년 반투 교육이 공식적인 정책이 되기 오래전부터 1800년대부터 이미 남아공 교육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반투 교육만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반투 교육이 불평등을 심화시켜서 오늘날의 지금 현재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21세기 학교 교육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2000년대 오늘날의 학교는요, 남아공에는 2022년 학교가 공립학교를 얘기합니다. 오늘 2022년에 학교는 2만 6천 개의 학교가 있고요. 교사는 40만 명 정도가 있고요. 학생은 약 1,300만 명 정도의 학생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들까지 합하면 한 3만 정도의 학교가 남아공에 있다고 합니다. 남아공은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불공정한 학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상위 20%와 나머지 학생들 시험 성적의 차이가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를 가운데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재정 상태가 좋은 15%의 학교들은요, 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요. 그렇지 못한 나머지 85%는 정부의 재정 보조만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교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교육부 통계 자료를 함께 볼 텐데요. 이때 통계에 의하면 우리 전체 공립고등학교 수가 23,471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공립고등학교 중에서 우리 실험실이 없는 학교가 2만 개가 넘어요. 2만 71개였고요. 18,019개의 학교는 도서관이 없고요. 16,897개 학교가 없고요. 37개 학교는 화장실도 없는 학교라고 지금 교육부는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이렇게 지금 많은 정부가 지원하는 오늘날의 학교들이 되게 자원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학교들이 자신들이 가진 자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망하지 않고 꾸준히 번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교육은 자원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에서는 문화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큐멘터리 감독 몰리 블랭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각 나라마다 최고의 성과를 내는 학교들을 여행하면서 찾아다녔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감을 주는 학교의 리더는 배움의 공동체 정신을 창조하고 교사들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들은 교육의 힘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이에 영감을 얻은 Partners for Possibility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는 비즈니스 리더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교육 자원이 부족한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이 리더십을 개발하는 사역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선교사들에게도 학교 선교의 영감과 방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나 무슨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어떤 공동체 정신, 교육의 정신에 대해서 리더들을 양육하는 것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신경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함께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2000년대 학교 교육의 문맹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아공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중에 74%의 학생들이 글을 읽어도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10살 중 10명, 10살 아이 5명 중에 그 4명은 읽기를 할 때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하며 읽는 것입니다. 그 림포포주에는 문맹률이 91%가 달하는데요.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이스턴 케이프주입니다. 문맹률이 85%까지 달합니다. 이는 남아공의 많은 학생들이 이미 저학년 시기부터 학업에 뒤처져 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저학년 때부터 문맹률이 높아서 계속적으로 학업에 뒤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그 이유가 있는데요. 남아공에 있는 단지 8%의 학생들만 홈 래닝귀지가 영어입니다. 이 말은요, 92%의 학생들은 자신의 홈 랭귀지가 영어가 아닙니다. 3학년까지 자신의 홈 랭귀지로 공부를 하다가 딱 4학년이 되면요, 공용어인 영어로 된 교과서로 배우고 영어로 시험도 봐야 합니다. 영어가 에딕셔널 랭귀지인 학생들이 영어로 시험을 보다 보니까요, 당연히 갑자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시험을 보니까 이 문해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이런 걸 보면요, 저는 참 신기한 게 한국어에, 영어에, 그리고 아프리카스까지 혹은 코사나 이 현지어까지 해야 되는 우리 MK들은 정말 천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는 MK들이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맹률을 또 낮추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남아공에서 진행 중인데요. 이스턴 케이프 교육부는 마더텅 베이스드 러닝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영어가 아니라 토사를 했으면 토사로도 계속적으로 그 4학년, 5학년, 6학년 계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개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푼다 완데라는 기관에서는 2030년까지 10살이 될 때까지 모든 아이들이 이해하며 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다양한 언어 교육과 그리고 그 자료를 개발하고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닉 테일러라는 교육 전문가는 남아공의 문맹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학에서 교사가 될 학생들에게 읽기 교육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학교 교육의 퀄리티는 사실 학교 교사들의 퀄리티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에서의 양질의 교사 배출을 위해 있었던 교육대학교들이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립교육대학교들이 1990년대에 거의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참 신기한 게요. 그 1990년대 UCT 무용학과를 나와서 무용학교의 교사였던 헬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990년대 남아공의 흑인 정책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모든 백인 정권과 반대되는 정책을 흑인 정권은 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백인 정권 시절에 있었던 그 교육대학교가 사라지고 그 흑인 정권에는 그냥 일반 대학교에서 교직 과정을 이수하며 교사가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또 학생들이 겪는 학교의 문제들 해서 2018년도에 자료인데요. 지금 학교에 대해서 어떤 사항들이 문제가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에 이 사진에 보면 교과서 부족, 교실의 부족, 또 fees too high, 뭐 높은 학비, 그 학교 건물의 노후, 교사수 부족, 교사의 결석, 교사의 교수 자질, 교사 파업 이러한 항목들이 있고요. 웨스턴 케이프, 이스턴 케이프, 노던 케이프, 뭐 프리스테이트, 쿠아줄루 나탈, 노스웨스트, 하우텐 프라빈스, 음푸말랑가 프라빈스, 림포포 프라빈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공 전체 통계가 나옵니다. 그냥 제일 높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웨스턴 케이프의 가장 문제는 클래스가 교실이 부족한 거예요. 학교 안에 교실 안에 학생들의 수가 너무 많은 게 웨스턴 케이프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스턴 케이프의 문제는요. 학비가 아니죠. 선생님의 부족이 이스턴 케이프의 문제라고 합니다. 학교에 선생님들이 부족하대요. 놀던 케이프의 가장 문제는요. 교과서가 부족한 거고요. 프리스테이트의 가장 큰 학교의 문제는 또한 교과서가 부족한 거고요. 쿠아줄루 나탈에서 가장 큰 문제도 교과서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노스 웨스트 주는 또 여기는 클래스가 너무 아이들이 너무 한 교실에 제일 많은 게 문제이고요. 하우탱에서는 제일 문제가요. 스쿨피가 가장 좀 비싼 게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푸말랑가의 학교의 문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실에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고요. 림포포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실에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아공 전체를 봤을 때 남아공 전체에서 가장 여전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은 학교의 문제는 교실 안에 그 인원이 너무 많은 아이들이 함께 공부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밑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저한테는 되게 신기했습니다. 항목들에서 뭐 교과서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교실에 뭐 부족한 것도 있고 학비가 부족한 것도 이런 것도 이해가 가는데 교사 항목들이 되게 많아요. 교사의 수가 부족하거나 교사가 교사의 교수 자질이 미달되거나 교사가 파업을 하는 것 때문에 학교들이 문제를 겪고 있다.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학교 교육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늘날 가장 또 부족한 부분, 또 우리가 관심 써야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교사의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 통계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자료는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 입학 기회들에 대해서 보여지는 건데요. 그 인종별 대학 입학률이 있습니다. 2018년 기준 대학 입학 시험을 본 학생이 73만 6,820명이었고요. 이 중에 75%가 블랙 아프리칸, 14.6%가 화이트 아프리칸, 5%가 인디언이나 에이시언, 저희 같은 에이시언이 5%고요. 5.4%가 컬러드 학생이었습니다. 이제 왼쪽에 이 표를 제가 이제 오른쪽에 수치로 좀 나타냈는데요. 블랙 아프리칸 학생들이 이제 대학 입학을 그 시험을 본 학생들은 55만 2,615명이 시험을 봤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합격한 학생들이 2만 3,765명이라고 합니다. 또 화이트 아프리카는요, 10만 7,575명 중에 2만 1,515명의 학생들이 대학 시험을 합격했고요. 인디언 학생들은 3만 6천 명, 3만 6,841명이 이제 입학 시험을 보고 6,263명이 합격을 했고요. 컬러드 학생들 중에서는 3만 9,051명의 학생이 시험을 보고요. 1,796명의 학생들이 시험을 합격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불평등이 쭉 이어지고 있죠. 블랙 아프리칸의 합격 인원과 화이트 아프리칸의 합격 인원은 거의 비슷하지만 입학 시험을 치른 학생의 수는 5배 이상의 차이가 여기서 보여집니다. 또 인디언이나 컬러드 학생들도 인원은 입학 시험을 학생을 치른 인원은 비슷한데요. 합격률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인원 이제 매년 남아공에는 약 100만 명의 학생들이 그 매트릭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15만 명의 학생들이 대학의 입학 조건을 충족하고요. 그 중에 대학이 입학을 허가해 줄 수 있는 인원은 단 7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남아공의 대학교가 한 26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26개의 대학교에서 신입생들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7만 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학을 가지 못하는 우리 93만 명의 학생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이는 청년 실업률과 또 연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9년 남아공 연령별 청년 실업률인데요. 이제 표를 보시면요. 15세에서 24세의 우리 청소년들이 55.2%, 전체 55.2%가 실업자입니다. 실업률입니다. 55.2%의 실업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less than metric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11학년 이하에서 뭐 8학년, 7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그 사이에서 이제 학교를 졸업한 이 학생들이죠. 12학년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의 실업률은 58.4%로 전체 실업률에 비해서 더 높습니다. 그리고 매트릭 시험, 이제 매트릭을 통과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은 55%의 실업률이고요. 그레듀에이트,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도요, 31%나 됩니다, 실업률이. 그리고 other territory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대학 이외에 또 다른 컬리지라든가 전문학교라든가 기술학교, 다른 사립학교를 졸업한 그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졸업을 했는데도 47.5%의 실업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연령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대학에 가지 못한 학생들 가운데 약 60%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혹은 그 이전에 실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표에서 나타나듯이 현 시대 남아공 청년들은 작년들보다도요 정말 취업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청소년들의 나 지금 남아공 청소년들의 현실입니다. 제가 이제 학년단 등록 학생 수와 나이별 졸업 연도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2015년 자료입니다. 그레이드 1을 보시면 1학년에 이제 학교에 등록한 인원이 100만 124만 보세요. 이제 12학년에 등록한 학생들은 68만 7,230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중간에 거의 50%, 거의 50%죠. 40%에서 50%의 학생들은 벌써 페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른쪽 이 나이별 졸업 연도, 나이별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연도를 표시하는 그래프를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 밑에 5, 6, 7, 8, 2, 24까지 돼 있는 거는요. 나이를 나타내고요. 왼쪽에 0%에서 100%는 그 등록률을 나타냅니다. 이제 프라이머리 스쿨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스쿨 보면요. 5세는 거의 그레이드 R 프리스쿨 나이고요. 6세부터 그레이드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6세가 그레이드 1이면요. 그레이드 1, 2, 3, 4, 5, 6, 7 해서 12살이 되면은 그레이드 7을 보통은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프라이머리 스쿨 그 그래프를 보면요. 13살에도 여전히 프라이머리 스쿨에 남아있는 퍼센테이지가 거의 60%에 달합니다. 14살에도 지금 초등학교에 남아있는 퍼센테이지가 30%예요. 15살에도 20%, 16살, 17살, 18살, 18살까지도요, 초등학교를 아직도 못 마친 학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컨더리 스쿨도 이제 또 마찬가지인데요. 세컨더리 스쿨 이제 13세 정도가 되면은 그레이드 8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등록률이 아주 높습니다. 거의 100%죠. 이제 13세가 그레이드 8이고요. 14세 그레이드 9, 15세 그레이드 10, 16세 그레이드 11, 17세 그레이드 12. 그 18세가 되면요. 이제 이 18세에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고요. 이제 대학을 가거나 뭐 취업을 하거나 일단은 학업을 고등학교를 끝내야 되는데 19세에 있는 아이들은 여전히 10세도 50% 정도가 여전히 고등학교에 남아 있습니다. 40%의 20%, 20세, 20살 정도의 아이들도 여전히 30%, 40%의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남았고요. 24세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고등학교에 남아서 졸업을 못한 아이들이
남아공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 가보면요. 보통 그레이드 8, 그레이드 9 클래스에서는 14세에서 17세 정도의 아이들이 있고요. 이제 그레이드 10부터 그레이드 12 가면요. 한 17세에서 23세, 24세까지 아이들도 저는 실제적으로 만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페일을 하는 그런 다양한 그 지금 현재 남아공의 교육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2000년대 학교 교육에 대해서 살펴볼 때 저는 그 가족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가족 구성원인데요.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제일 왼쪽에 회색 부분이요. 우리 아이들의 그 회색 부분의 도표가 뭐냐면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들의 퍼센테이지입니다. 양부 그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리고 이 빨간색은요. 엄마와만 함께 사는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의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어, 남색이죠. 좀 진한 남색은요. 양쪽에 있는 그 우리 부모님들 두 분이 다 함께 사는 퍼센테이지고요.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이 파란색은요. 아빠와만 함께 사는 그 퍼센테이지입니다. 여기에 제일 위에 웨스턴 케이프와 그 제일 중간에 보면요. 그 남아공 전체 통계가 나오는데요. 그 웨스턴 케이프는 그래도 55%는 그 부모님이 다 있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런데 제일 밑에 보시면 쿠아줄루 나탈주를 한번 보세요. 쿠아줄루 나탈에서는요. 20%, 20.5%만 엄마와 아빠와 함께 산다고 가족의 구성원이 엄마와 아빠와 함께 산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10명 중에 8명의 아이들은 쿠아줄루 나타에 사는 10명 중에 8명의 아이들은 부모님이 엄마와 함께 살거나 아빠와 함께 살거나 혹은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이라는 거죠. 브로큰 패밀리라는 겁니다. 가정이 온전하지 못해서 불안한 그런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림포포도 좀 심하고요. 전체적으로 남아공 전체 그 평균을 보면 거의 65% 정도는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아이들의 가정 환경에서 나타나듯이 남아공은 아버지의 부재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남아공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South Africa is fatherless country라고. 거의 70%의 아이들이 아버지의 부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아버지의 부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피지컬한 부재, 아버지가 가족의 구성원으로 집에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를 얘기하고요. 둘째는 감정적이거나 정서적인 부재를 말합니다. 즉 아버지가 함께 살아도 아버지가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 경우죠. 아버지가 있으나 마나한 그런 가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정에서 그 아버지의 부재로 자라는 아이들은 그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지를 못하겠죠. 교도소에 가면요,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의 거의 90% 이상은요, 아버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아공에서의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 우리가 청소년 사역을 얘기할 때 그 다음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다음 세대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가정 사역도 아주 중요한 우리 청소년 사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남아공 학교 교육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좀 살펴보고요. 그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의 교육의 문제점들이 근원이 어디에서 있었는지, 또한 현재 상황을 통해서 오늘날 청소년들이 당면한 현실들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선교사들이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보통 우리는 청소년 사역을 이야기할 때 청소년 사역 안에서의 청소년 사역 혹은 학교에서의 학생들과 함께하는 사역을 우리가 청소년 사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존재들은 누구일까요? 혹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저는 지금 학교 사역을 200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2007년부터 한 10년 동안 그 청소년들 학교 안에서 성품 교육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매일 학교를 가면요. 한 200명에서 300명의 아이들을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있으면 한 5개에서 6개의 클래스를 매일매일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똑같은 클래스 아이들을 매주 만날 수 있어서 한 1년에 한 40번 정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진짜 이 아이들이 좀 뭔가 변했을까? 제가 주는 영향력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뭔가 이제 좀 새로워졌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밸류에이션을 해봤는데요.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아이들이 성품 교육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이들이 좀 더 변하고 성품이 더 좋아지기를 소망했는데 여전히 1년 후에도 40번을 만나도 또 2년을 만나도 거의 똑같은 겁니다. 거기서 이제 질문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아, 이거 무엇을 해야지 될까? 이 아이들의 변화를 나에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아이들이 변화가 없는데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들면서 제가 리서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리서치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들은 너희들은 집에서 누구와 함께 삽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아까 이제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10명 중에 7명이 아버지가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는다고 대답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요. 아,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아이들을 45분 정도, 한 클래스당 45분 정도 만나는데 이 아이들은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 그 가정과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나는구나. 그렇게 이 아이들의 가정이나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정말 변화되거나 좋은 영향력을 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여전히 제가 주는 영향력에 비해서 정말 변함이 없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학생 중심 사역을 계속했는데 학생들에게 변화가 없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정말 영향력을 주는 존재한테 변화가 없는 건데 그 영향력을 주는 존재가 저한테는 그때 교사와 부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중심 사역에서 학생, 교사, 부모 중심 사역으로 전환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학생만을 위한 사역이 아닌 학생들을 위한 사역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청소년 사역하면 청소년 사역의 범위를 그냥 학생 사역, 뭐 청소년 사역 이게 아니고요. 교사, 학생, 부모에게 하는 사역을 청소년 사역이라고 저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시죠. 이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학생이 있고요. 교사가 있고 부모가 있습니다. 제가 학생을 나무로 비유를 했는데요. 이 나무가 잘 자라려면요. 좋은 토양이 있어야 되는데요. 좋은 양분을 줄 수 있는 토양이 바로 교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교사가요. 좋은 양분을 줄 수 있는 토양이 있어야지 학생이 나무로서 잘 자라고요. 또한 그냥 나무는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햇볕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어떤 자연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햇볕의 역할, 물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서포트와 부모님이 그런 관심을 가지고 돌봄이 있어야지 이 나무가 잘 자라는 것입니다. 가질 수 있는 영향력만 주는 게 아니고요. 학교라는 매개를 통해서 교사와 부모와 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학생 사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다이어그램에서 그럼 선교사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 그럼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사역들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드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선교사는요, 학교라는 이 매개체 안에서 다양한 학생과 교사와 부모에게 다양한 부분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에게는 학생 신앙 운동이나 학생 교육 지원 등을 통해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데요. 우리 학생 신앙 운동 너무나도 중요한 게요. 그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우리 종교가 뭐냐고 묻잖아요. 그러면 한 20%에서 30% 정도만 크리스천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꽤 많은 학생들이 무교라고 대답을 하고요. 그리고 앤서스터 워십이라고 대답을 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학교에 가보면요. 요즘에는 무슬림 학생도 가끔 보이고요. 또 무슬림 교장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보면 그 학교의 안에서 이제 CA라고 하나요? 그 엑스트라 뮤럴로 학생들이 이제 방과 후에 하는 활동들이 있거든요. 한 학교에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게요. 그 엑스트라 뮤럴 시간에 그 불교 그 스님이죠. 그 절복을 입고 스님 옷을 입고 와가지고 명상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의 엑스트라 뮤럴 클래스를 하더라고요. 한 15명에서 20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불교 명상 수업에 학생들 레지스트레이션 그 종이를 보니까 50명 정도의 학생들이 명상 수업을 듣더라고요. 와, 이게 학생들이 지금 학교 안에서 복음을 듣는 영향력보다 훨씬 더 많은 다른 영향력들이 되게 많구나. 다른 그 종교들에 대한 부분들이 참 그 남아공안에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구나. 무슬림의 영향력들도 늘어나고 있고 또 불교라는 또 다른 종교의 영향력 생소하게 했다고 생각됐는데 그런 영향력도 늘어나고 있고 또 아이들은 크리스찬 컨트리라는 생각이 있겠지만 선교사님들이 다 잘 아시듯이 더 많고 또 뭐죠? 그 조상신을 숭배한 학생들도 꽤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안에 학생 신앙 운동을 돕는 것은 되게 이 아이들에게 소중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잘 가르치는 것, 복음을 잘 전하는 것. 그래서 학생 신앙 운동도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선교적인 부분이고요. 당연히 학생 교육 지원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불평등한 교육의 여건을 계속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들만이라도 계속적으로 조금 더 우리 정부에 있는 타운십에 있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더 많이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학생 신앙 운동이요, 이제 학생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교사들이 없으면 이 학생 신앙 운동이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기독교사 양육과 기독교사 운동입니다. 학교에서 SCO나 SU라는 이런 좀 그 기독 공동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교사들이 그 기독 학생들을 데리고 모임을 매주 점심시간이나 매일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합니다. 그런데 그 교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은요. 자기들이 성경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자신들이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냥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냥 놔둬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그 학교 기독 학생의 학생들 모임 자체가요. 되게 엉망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학생들끼리 자기들끼리 하는 모임 정도이지 교사가 있어도 성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사 양육은요, 그 학교 안에 있는 그 담당 교사들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기독교 모임으로 모였을 때 성경을 잘 가르치고 또한 이런 디사이플십이 잘 이룰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교사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교사들이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 전환할 수 있지만 그 기독 학생들이 모였을 때 그 아이들에게 그 교사들이 직접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한 교사들이 그냥 그런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독 교육 운동도 참으로 소중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국에는 좋은 교사 운동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나 어떤 학교의 불평등에 대해서 교사들이 신앙의 관점에서 그 목소리를 내는 거죠. 이거 지금 불평등합니다. 우리 학교에도 평등한 교육이 필요합니다라는 신앙의 관점에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교사들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까 그 학교의 문제에서 교사의 부족도 있었지만 교사가 학교를 빠지는 그 결석하는 부분들 또한 교사가 파업하는 부분들 또한 교사들이 그 자질이 안 돼서 티칭 능력이 부족한 부분들에 되게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 교사들이 그런 부분들로만 조금 되게 힘들다 보니까 교사들이 인식 운동들, 기독교에 대한 부분들을 기독교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또 아이들의 학교에서 불평등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교사들이 좀 목소리를 함께 내주고 더 앞장서서 내줄 수 있는 기독교육 운동을 교사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들이 좀 함께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케어하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가정,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사역으로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같은 사역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우리 가정 회복을 하는데, 가정 회복 사역을 하는데 아주 필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의 범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요. 부모님들을 위한 사역으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사역 같은 것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우리 김익 선교사님이나 김재민 선교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정 사역에 대해서 여성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잘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부모님들이 청소년 사역의 범위에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교사 사역들, 기독교사 양육을 위해서 교사 성경 공부라든가 교사 기도회, 기독교사 운동, 좋은 교사 컨퍼런스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돕는 사역들도 청소년 사역의 범위다라는 것.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학생 신앙 운동이라든가 학생 교육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남아공에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부모님을 위해서, 교사를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함께 하는 그 다면적인 선교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거는 불평등에서 평등으로 학교 사역을 하면서 이게 제 부재였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저희가 사역지에서 보고 있는 아이들이 여전히 1800년부터 1900년부터 2000년 21세기가 되었는데도 불평등한 조건 아래에서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선교사의 역할은 그 불평등한 조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평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 주는 게 우리 학교 사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등한 사회는 하나님 나라이다. 결국은 저희가 이 학교 사역, 우리 선교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평등한 사회를 선물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는 게 바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이 남아공, 아프리카 땅에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